안녕하세요.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가장 최근의 이슈를 다뤄보기 위해 마련한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먼저 14일 치러진 새누리당 전당대회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지난 14일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의원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은 앞으로 2년간 새 대표 최고위원으로서 새누리당을 이끌게 됩니다. 또 4명의 최고위원회는 7선의 서청원, 재선인 김태호, 6선인 이인재 의원이 득표 순으로 선출됐고 재선인 김을동 의원은 여성을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두는 규정에 따라 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김 신임 대표는 이날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대의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52,702표를 획득, 38,293표에 그친 서청원 의원을 크게 따돌리고 1위에 올랐습니다. 김신인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면서 새누리당이 보수 혁신의 아이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서청원 의원이 김무성 의원에게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두 의원은 당대표 자리를 놓고 내내 대립해왔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던 서청원 의원은 도중에 김무성 의원의 손을 잡아 올리며 당을 화합으로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또 우리 당에는 기라성 같은 인물이 많다. 차기 대통령 후보, 차차기 대통령 후보가 많다. 이분들을 다 우리가 키워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730 재보선을 앞두고 김포 방문에 이어 또 하나의 심각한 반칙이 될 수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11일 박 대통령이 보궐선거가 열리는 경기 김포에 소재한 로컬푸드 직판장을 찾았을 당시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네, 박보영 기자와 함께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모저모 알아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새누리당을 이끌어갈 차기 지도부들이 14일 오후 2시 전당대회에서 선출됐죠? 네, 그렇습니다. 막판까지 당대표 자리를 놓고 친박 원로그룹의 서청원 의원과 한때 친박 저장이었다가 현재 비주류 대표격인 김무성 의원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승부를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두 유력 주자 가운데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당내 역학구도는 물론 당청 관계와 대야 관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돼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당대회 대의원 현장 투표와 이틀 동안 실시된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비당원 청년 투표 결과를 70% 반영하고 여론조사 결과 30%를 합산해 1위 득표자가 새로운 당대표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새누리당 전당대회에는 모두 9명이 도전했었죠? 네, 서청원,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이인재, 홍문종, 김을동, 김영우, 김태우, 김상민 의원, 박창달 전 의원 등이 출마했습니다. 6선의 이인재 의원과 사무총장을 지낸 친박 홍문종 의원, 경남지사를 지내고 차세대론을 강조하는 김태우 의원이 중간 그룹을 형성해 각축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40대 역할론을 내세운 김영우 의원과 비례대표 추선인 김상민 의원, 박창달 전 의원이 뒤를 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을동 의원은 득표에 상관없이 여성 할당제로 지도부 입성이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기 전에도 이 전당대회 열기가 정말 뜨거웠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특히 2강으로 꼽혔던 김무성, 서청원 의원 측이 전당대회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두 의원은 이미 이전부터 역대 당대표 경선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네거티브 양상이 거셌는데요. 선거 초반 두 후보가 서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거론하며 시작된 싸움이 의원들 줄 세우기와 박심 논란 등으로 전선이 확산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급기야 지난 11일 합동연설회에서 서 의원이 어떤 일이 있어도 김무성 당대표는 막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자 김 의원이 구태정치의 전형이자 정치 적폐라고 대응하면서 갈등은 정점을 달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로 이 친박계 영향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비주류로 분류되고 있는데 당대표가 됐고 김태호 의원이나 이인재 의원 역시 득표 순으로 최고의원이 됐습니다. 당내 주류가 이른바 친박에서 비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수평적 견제와 균형 관계로 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730 재보선의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동작을과 경기도 수원 3곳, 평택을, 김포까지 수도권 6곳, 충청권 3곳과 영남 2곳, 호남 4곳 등 15개 선거구에서 치러집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을에 새누리당은 나경원 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동민 전 서울시 부시장, 정의당은 노회찬 전 의원을 내세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보선이라 불리는 이번 선거는 선거 지역도 골고루 퍼져 있어 세월호 참사와 이딴 총리 후보자 낙마 등의 인사파동 이후 민심을 읽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730 재보선 전망과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냉정하게 보면 전체 15석 가운데 기존에 갖고 있던 5곳에서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선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어 재보선은 총선 때보다 투표율이 낮아 5곳을 지키는 것도 벅차다며 한 석이라도 더 빼앗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공천 논란 등 공천 갈등에 대해서는 역대 재보선에 비해 이번 선거는 오히려 전략공천보다 경선을 제일 많이 한 공천이었다며 신진에게 기회를 주고 중진은 선당 후사하는 원칙도 제대로 지켜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 을에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전략공천한 뒤 안방인 호남에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선 호남의 이상 기류가 수도권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전략공천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왜 그렇게 권 전 과장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런 행태가 앞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또다시 우리 정치권이 정말 못할 짓을 한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4일 수원 을 지역에서 가진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730 재보선에 대해 과거 MB맨과 미래 지도자의 싸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4대강 예산 날치기 주역 MB 비서실장 대변인의 귀환은 많은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새정치연합의 키워드는 미래, 사람, 정의라며 적폐를 용납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한국을 만들 것인가 하는 싸움이 730 재보선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대덕 730 재보궐선거는 여야 공천을 받은 두 후보가 세 번째로 선거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새누리당 정용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순 후보는 앞서 두 차례의 구청장 선거에서 맞붙었는데 모두 정 후보가 승리한 전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제3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없기 때문에 대덕에서 인지도가 높은 두 후보 간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4곳 광역단체장을 모두 야당에 빼앗긴 만큼 이번 대전 대덕 보선의 중요성이 더 크게 다가오는 동시에 당 소속 박성효 전 의원의 대전시장 출마로 보선이 치러지게 됐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성해야 하는 지역으로 꼽고 있는 반면 야당은 지방선거 여세를 몰아 승전보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럼 이번 730 재보선에 출마할 후보들을 박보영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서울 동작을입니다. 새누리당은 나경원 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동민 전 서울시 부시장, 정의당은 노회찬 전 의원이 출마합니다.
광주 광산을에선 새정치연합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경기 김포에서는 새누리당은 자수성가형 기업인 홍철호 후보가, 새정치연합은 2장에서 출발해 장관까지 오른 김두관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수원 팔달은 여당 후보로 정치 신인인 김용남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가 야당 내 대선 주자급인 손학규 상임고문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수원 영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새누리당 임태희 전 의원과 MBC 앵커 출신 새정치연합 박광훈 대변인이 나섰습니다. 수원 권선은 새누리당 정미경 전 의원과 새정치연합 백혜련 변호사, 검사 출신 여성 법조인들이 맞붙습니다. 전남 순천 곡성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새정치연합은 친노무현 대통령 인사인 서가번 전 의원이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여야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7일부터 13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충북 충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전직 충주시장들이 맞붙는데요. 두 사람은 같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온 동문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까지 민선 5기 충주시장을 지낸 이종배 후보를,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선 4기 충주시장 출신인 한창희 후보가 출마합니다. 이종배 후보는 충주 지역구 의원이었던 윤진식 전 의원이 6.4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사퇴하자 충주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보궐선거를 준비해왔습니다. 한창희 후보는 지난 6.4 지방선거에는 새정치연합 충주시장 후보로 출마해 43%를 득표했지만 51.8%의 표를 얻은 조기령 시장에 낙선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충주 출생이기 때문에 인지도 싸움에서는 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윤진식 전 의원이 도지사 출마로 보궐선거가 발생한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을 극복해야 하고, 지방선거에 이어 한 달여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앞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광산을 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야당과 여당은 판이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2012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당시 윗선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건 전화는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외압이었다. 키워드를 물리적인 시간을 이유로 줄였다는 주장은 개인용 컴퓨터 2대만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개를 분석하나 4개를 분석하나 시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또한 경찰의 무리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1월에는 경찰청 총경 승진 인사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당시 권 과장이 총경 승진에서 탈락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다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선 광주 광산을에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공천한 것입니다. 사실 야당 내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권은희 전 과장이 경찰 사표를 낼 당시 재보선 선거에 출마 생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선거에 공천을 받으면서 열흘 만에 불출마 의사를 번복한 것이 첫째로 신뢰를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내에서도 잡음이 생기면서 조경태 최고위원은 공천 잡음이 재보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두 대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 역시 권 전 과장 공천이 공무원들에게 개인의 영달을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권 전 과장 폭로의 진정성 논란을 정치 공세로 일축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선거 전에 쟁점으로 삼겠다는 계산입니다. 한편 보수 단체들이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고요? 네, 자유연합 등의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14일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모해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권 전 과장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등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짓 진술을 한 것이 고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김 전 청장에게 1심,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으므로 권 전 과장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여성 공천 후보인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서울 동작을에서 다른 야권 후보들에 비해 독보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 동작을은 나경원, 기동민, 노회찬 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경원 후보가 51.9%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나 후보는 50대 이상의 노년층과 장년층 사이에서는 물론 비교적 야당의 지지 성향이 강한 젊은 층에서도 지지 성향을 확보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자신이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서울 중구에서 동작을로 지역구를 옮기는 것에 대해 심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었는데요. 네, 이전에도 윤상현 사무총장이 나 전 의원을 수원 카드로 생각했었는데 본인이 수원 출마는 고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으로서 경기 지역에 출마하는 명분이 마땅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중구의 당원들과도 열띤 토론을 펼쳤다고 밝힌 나경원 후보는 결국 당에서 필요하다면 당을 위하는 입장에서 양보하자는 말이 나왔다. 중구민들에게는 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 후보의 출마를 위해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 전 의원을 찾아가 동작을 보궐선거 출마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서산 태안 재보선 새누리당 후보자로 공천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인물이라 여당 내에서도 잡음이 컸는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공천을 놓고 새누리당 내 반대 여론이 이미 형성돼 있어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은 8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위원회를 열고 충남 서산 태안 지역 여론조사 경선 결과에 따라 이 지역 재선거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 후보가 연루된 비리는 국세청 차장이던 2007년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인사를 부탁하며 자신의 부인을 통해 그림을 상납했다는 이른바 그림 로비 의혹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에서 그림 전달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지난 13일 새벽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개성 북쪽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새벽 1시 20분과 1시 30분쯤 두 차례에 걸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사체는 5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해안이 아닌 내륙 지역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군은 북한이 잇따라 발사한 미사일을 스커드-C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린 스커드-D 또는 스커드-ER로 추정 중입니다. 북한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기습 발사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기습 발사를 감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이튿날인 14일에도 계속됐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방사포 100여 발을 쏘며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4일 북한군은 오늘 오전 11시 43분께부터 동해안 DMZ 북방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사격 훈련 실시하고 있다며 사격간 동해상 NLL 북방으로 포탄이 낙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은 122mm로 추정되는 방사포 100여 발을 사격했으며 포탄은 동해 NLL 북쪽 1에서 8km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현재까지 NLL 이남으로 낙탄된 것은 없다며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 UN 결의 위반으로 규정해 UN 북한제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단순한 위력 시위가 아니라 실제 대남 공격을 염두에 두고 전력을 점검하는 차원일 수도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 고위 당국자는 최근 농사에 동원된 북한군의 숫자가 대거 줄었고 주로 새벽 시간대에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 준비 상황과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하는 차원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북한이 지난달에만 6차례 휴전선을 넘는 전방 침투 훈련을 실시했다는 점, 최근 서해와 동해에서 대규모 화력, 상륙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마를 계기로 유실된 북한의 목함 지뢰가 전방 일부 지역 하천과 해안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전해져 지난 14일 군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지역에서 유실된 목함 지뢰가 하천 일대와 해안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방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목함 지뢰는 나무 상자 안에 약 200g의 폭약과 기폭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상자를 열거나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 폭발하는 방식으로 살상 반경은 2m 정도이며 최근에는 나무 대신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것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 발견된 것은 아직 없지만 군 당국이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탐색해 수거된 북한군 목함 지뢰는 총 258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주민 안전을 위해 이달부터 북한 수계 하천 지역과 강화도 등 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지뢰 탐색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파견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 접촉을 17일 판문점에서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1일 정부가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실무 접촉을 갖자고 제의한 것에 대해 이날 오전 북측이 동의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은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의 실무 접촉을 제의하면서 이미 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을 꾸리겠다고 통보해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 측은 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단을 꾸려 회담에 임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17일 전까지 판문점을 통해 구체적인 대표단 명단 등 실무 접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의 숫자가 당초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에 제출한 150명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수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15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을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달 10일 OCA에 수영, 축구, 양궁 등 14개 종목에 남자 70명, 여자 80명 등 총 150명의 선수를 참가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에 18개 종목 184명보다 작은 규모입니다. 북한 핵무기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병호 전 노동당 군수공업 담당 비서가 사망했다고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이날 통신을 통해 발표한 공동부고를 통해 인민군 육군대장이자 인민군 무장장비관 명예관장인 전병호가 지난 7일 오후 7시 급성 심근경색으로 88세의 나이에 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병호는 1926년 자강도 진천군에서 태어나 1982년엔 북한의 군수공업과 관련된 제2경제위원회의 위원장에 올랐고
2011년 4월까지 국방위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 제7기부터 12기까지 꾸준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역임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군 열병식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실제 발사 장면까지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북한이 공개한 발사 장면은 지난 9일 새벽 황해도 평산군 일대에서 스커드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장면으로 추정됩니다. 이 미사일들은 5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미사일 도발 다음 날 북한은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문제 협의를 위해 남북 실무회담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는데요. 정부는 일단 회담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도발 직후 회담을 제의한 북한의 의도를 파악 중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부 군 기강을 잡고 대남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미사일 도발과 대화 제의를 병행하는 전형적인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9일에 이어 또다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원인과 의중을 박보영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동식 발사대를 자주 사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할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기 때문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하게 되면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가령 스커드 미사일은 연료를 주입해야 하고 레이더 가동과 무선 통신이 빈번해지는 등 미사일 부대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군은 위성과 레이더 등 감시 장비로 이를 파악해 미사일 발사 징후를 감지합니다. 북한이 올 들어 쏜 발사체는 14차례에 걸친 97발로 이미 지난해의 서너 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한 탓에 우리 군이 사전 징후를 감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 계열이나 300mm 대구경 발사포 모두 이런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해 쏜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은 약 200여 대로 추정됩니다. 이를 이용해 여러 곳에서 발사할 경우에는 탐지하고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북한은 한미 정찰기와 군사 위성 감시가 취약한 새벽 시간대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사전 무선 통신을 멈추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를 통해 미사일 전력의 은닉성과 기동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전략군 서부전선 타격부대들의 전술 로켓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9일 새벽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40km 떨어진 황해도 지역에서 동해상을 향해 기습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 2발의 발사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정부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를 높인 배경에 대해서는 우선 최근의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전략대화 등 주요 외교 행사를 겨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미 중에 동시에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미중은 물론 한국까지 겨냥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군사적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빈 총을 들고 있는 게 아니란 걸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다른 북한의 의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구두 성명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중 정상이 만나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한 지 6일 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한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주변국 대응 능력 등을 세밀히 계산하면서 미사일 운용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파괴할 킬체인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킬체인이라는 용어가 생소합니다. 어떤 건가요? 네, 킬체인이란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무기의 종류와 위치를 식별한 뒤 공격 수단을 선정하고 타격 여부 결정한 뒤 공격 실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 시스템입니다. 탐지에는 감시정찰 위성과 통신위성, 정보위성, 각종 고성능 정보 전력이 이용되고 공격에는 미사일과 전투기 등이 각각 동원됩니다. 킬체인은 또한 탐지, 평가, 결심, 타격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탐지에 해당하는 정찰 수단이 미국에 의존적이라 사실상 반쪽짜리 킬체인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4년까지 선제 타격과 KAMD로 다양한 종류의 핵 공격 시나리오에 맞춘 억제 전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과 관련한 또 다른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북한에서는 평양에 이어 평북 용천과 국경도시 신의주까지 홍역이 확산됐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9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6월 중순 북한 평안북도 용천에서 발생한 홍역이 북한 당국의 확산 방지 노력에도 신의주 지역까지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의주의 한 주민에 따르면 용천과 신의주는 외부 사람의 왕래가 일절 금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홍역이 발생해 급속히 번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70대 노인 1명과 어린이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용천 지역과 신의주 지역에 대해 열차 운영을 중단하는 등 외부와 격리 조치를 취했지만 전염병 확산 방지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역 예방 백신이 부족한 북한은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보다는 일단 발생 지역을 격리하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는데요. 한편 북한 당국은 지난주 유엔 산하 국제아동기금에 홍역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확산 감시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사망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에 열린 추모 대회에서 김정은 국방 제1위원장이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여 건강 이상설이 나돌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단을 걸어 나올 때 그리고 안을 둘러볼 때 심하게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석 달 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할 당시의 걸음걸이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눈에 띕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은 처음이어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김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 고도 비만을 의심할 정도로 심각해서 건강 이상설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는데요. 과체중으로 관절이나 허리에 이상이 생겨 다리를 절뚝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 김 위원장의 이마에 생긴 5cm가량의 일자형 상처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족이나 의수를 착용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중에 의족 의수가 파손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0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어 의수를 착용하고 있던 양모 씨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오른쪽 의수가 파손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왼쪽 무릎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오른쪽 의족 파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습니다. 양 씨는 소송의 1심, 2심에서는 패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의족은 기능적, 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폭염 속 제대로 된 냉방장치 없이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한여름에 소파 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조모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냉방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무리한 작업을 한 것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에게 2억 2천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름철엔 업무량뿐 아니라 냉방시설이 있느냐 없느냐도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열악한 근무 환경 역시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유원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순 노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 밀린 돈의 부가금 100%까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지금까지는 시정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위반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에도 제재 효과가 낮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금에다 같은 금액의 부가금까지 추가로 주도록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비용과 운영비 지원 정책을 통해 어린이집 설치부터 운영,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직장맘을 위한 여러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받으면 설치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는 위탁 운영을 지원하고 운영 관리와 사후 점검도 철저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직장 보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우수 직장 어린이집 인증제를 시행하고 더 나은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직장 보육 정책 개발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하루 10시간 이상 소음이 심한 작업을 한 근로자의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는 차모 씨가 제기한 산업재해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1999년부터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소음이 심한 내연 연삭기 작업대에서 근무하면서 별도로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일했다며 각 사업장 작업 환경 측정 결과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다소 미달하기는 하지만 이 기준에 달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간제 보육반 시범사업이 오는 28일부터 전국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차례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 선택제 근로자와 같이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최대 120개까지 확대해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내년에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부모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규제 반사 이익으로 일자리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지역은 충청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임금 직종 등 질 좋은 일자리의 수도권 편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고임금 산업의 수도권 분포 비중은 사업체 기준으로 2007년 48.7%에서 2012년 51.3%로 2.6%포인트 늘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5년간을 기준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2013년부터 이뤄진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 등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마무리되고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좋은 일자리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보영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죠. 네, 먼저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지만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는 시간 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아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병원 이용이나 외출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보육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자동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간 선택제 근로자 등의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취업 가구, 장기 입원 등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질 좋은 일자리에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창조 산업으로 분류되는 분야의 일자리도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졌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건축, 예술, IT 등의 산업이 2007년 65.3%에서 2012년 67.2%로 증가해 수도권 집중이 심해졌습니다. 또 종업원이 300인 이상 되는 대규모 기업의 수도권 일자리 비율 중 역시 2007년 56.6%에서 58.2%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일자리의 양적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은 주춤한 상태라며 다만 질적 측면에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 거점 대학 육성, 지역별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특성에 맞은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집트 무장 세력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동북부 국경지대의 군부대를 향해 수발의 박격포탄을 발사해 군인 1명 등 8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이집트 보안당국과 관계자는 무장 세력이 쏜 박격포탄이 엘 아리시 알살람 구역에 있는 정부군 주둔지에 떨어져 군인 1명과 10살 소녀를 포함한 민간인 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장 세력의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이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이들은 팔레스타인 측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에 로켓탄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이날도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에 로켓탄을 발사하려는 것을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이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을 일주일 넘게 이어가면서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중폭격과 대포로 가자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조직 카삼 여단의 훈련시설 3곳을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8일 개시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 가자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72명으로 늘어났으며 부상자도 1,230명에 달한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 13일 공습 개시 이후 처음으로 가자에 진입했다가 철수한 데 이어 대규모 추가 공격을 예고하자 17,000여 명의 가자 주민이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 가자에 머물던 외국인 수백 명도 이스라엘 에레즈 국경을 통해 가자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에 있던 외국인 812명이 국경 통과를 요청했으며 이들 대부분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 공습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거듭 시사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에서 우리 군이 더 강력해진 능력으로 하마스를 타격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지속적으로 안전을 보장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작전이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외무장관인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는 이팔 사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중동으로 향한다고 AFP 통신이 지난 13일 보도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현지에 도착해 지난 15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날 계획입니다.
독일은 지난 2011년에도 이스라엘 병사 1명과 팔레스타인 죄수 1000여 명 간의 포로 교환을 중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주요 중재자인 이집트도 물밑에서 중재를 계속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의 당사자인 팔레스타인 측은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에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또 지난 14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아랍연맹 외무장관들이 만날 때 이들에게 유엔 안보리에 제출할 결의안 초안 작성을 요청할 것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유엔 측은 아바스 수반의 서한을 받았다고 확인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반기문 사무총장은 13일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더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교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이 본격화되면서 시리아와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가 모두 얽혀들어 중동 전역이 전면전의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3일 새벽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처음으로 지상군을 투입한 데 이어 지상군의 추가 공격을 경고하며 가자 지구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가자 지구 북부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피난 행렬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의 6일째 공습이 계속되면서 약 17,000명의 난민들이 유엔의 난민시설을 찾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박보영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8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숨진 팔레스타인인이 170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10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번 작전은 특수부대원들에 의해 수행됐으며 가자지구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투입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스라엘군은 민간시설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는 것과 관련해 모스크가 하마스의 무기보관소로 쓰이고 있으며 하마스 대원들이 민간인 속에 숨어들어 가자지구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중동 전역을 극한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과 같이 하마스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가자지구에 대대적인 지상군 공격을 계속할 경우 가자지구는 본격적인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주변의 시리아와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포격이 시작됨에 따라 전투가 주변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시리아와 이라크는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들이 득세하는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극렬히 반대하는 이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입니다.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들이 시리아 및 레바논 등지에서 근거지를 확고히 마련한 상태이며 이를 기반으로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로 연결되는 대대적인 분쟁 지역을 만들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립은 가장 오래된 갈등으로 불렸는데요. 이번 사태가 현재의 상황까지 대대적으로 번지게 된 사건이 있었죠. 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이스라엘 소년 3명이 납치, 살해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통합정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하마스를 배후로 지목했고 이후 팔레스타인 소년이 납치돼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에 분노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보복 살해를 중단하라며 거리를 나서자 이스라엘은 전면 공습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번 공습 대상에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와 은행, 대학 등 민간 시설이 망라됐습니다. 심지어는 장애인 보호 시설이 공격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2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유엔은 이번 공습에 따른 사망자의 무려 77%가 민간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듯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사실상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비난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외신들은 지난 13일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시위대 일부는 막대기 등을 들고 유대교 예배당 두 곳으로 몰려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저지당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북부 릴에서도 2,300에서 6,000명이 반이스라엘 시위를 벌였는데요.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무슬림과 유대인이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힙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시리아로부터 골란 고원의 이스라엘 지역으로 박격포탄 한 발이 날아왔다고 전해오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시리아군 진지에 대전차 미사일들을 발사했다고 외신들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박격포탄이 의도적으로 발사된 것인지 시리아 내전 상황에서 발생한 유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도 시리아로부터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와 이스라엘 10대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자 이스라엘 제트기들이 시리아 내의 9개 목표를 공습한 바 있습니다. 국제면 이팔 대립까지 최근의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누리꾼들이 온라인을 통해 드러낸 의견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박 기자, 먼저 이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대해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먼저 사실 김무성이나 서청원이나 누가 돼도 달라질 건 없지만 친박의 실세인 서청원이 대표가 되지 못한 것은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힘을 잃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이로 말을 갈아탔던 김무성의 부상, 아직도 MB의 영향력은 살아있다. MB는 지난 권력이 아니다. 어찌 보면 친박들 틈바구니에서 비주류였던 김무성이 새누리당의 대표가 됐다. 최근에 무능한 정부와 박근혜 지지율 하락도 한몫했을 것이다. 대선은 도왔지만 박근혜에게 녹록하지 않은 김무성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흥미로운 구도가 됐다. 문제는 야당이다 등의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된 것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730 재보선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죠. 네, 재보선 선거와 후보들에 관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먼저 나경원 후보가 우세했던 동작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누리꾼들은 동작을 여론조사 나경원 압승으로 끝나나 야권 단일화하면 바뀌지 않을까? 기동민 노회찬 착잡하겠네. 동작을 재보선 출마한 나경원 후보, 정책 선거 실천보다 대통령과 사진 찍는 게 더 중요한가요? 동작을 주민들과의 약속보다 대통령과의 약속이 더 중요한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회사가 어려울 때 셀프 특채에서 사장 자리 앉더니 그나마 남아있던 인재들도 쫓아내고 회사를 부도 위기로 몰고 가는구나. 알고 봤더니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경쟁회사에서 보낸 스파이였다니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안철수 공동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누리꾼들의 반응도 들려주시죠. 네, 먼저 요즘 미사일 발사가 잦네.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발사, 왜 이런 도발을 할까? 기습 발사 능력 과시용?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의미, 우리가 자기 부모나 자녀를 남이 보는 앞에서 나무라거나 욕을 하면 남들도 내 가족에게 다 같이 무시하고 욕을 한다. 이 땅의 야당들이 정도를 넘어 떼거리로 정부를 비난하고 폄하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북한의 놀이개감이 되어버렸다. 어느 나라 정치인지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립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던가요? 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소식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글, 인간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행할 때 기쁨에 넘쳐 철저하게 악을 행한다. 노암 촘스키, 이스라엘은 방어할 군대도 없는 나라에 육해공군 최정예 군대로 민간인에게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전쟁이라 말하는데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다. 이스라엘은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등의 이야기들을 누리꾼들은 말했습니다.
네, 이슈포커스 오늘은 새누리당 전당대회와 730 재보선 등 국내외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립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 곳곳의 안타까운 희생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 이슈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토록 아파하고도 마음이 서성이는 것, 슬픔도 지나고 나면 봄빛 꽃망울 같은 추억이 되기